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KBS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졌던 신년 대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의혹이 풀렸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는 결론을 내리셨나요? 아니면 하나마나한 신년 대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하만 더 끌어올리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정치현안 직설에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KBS가 가졌던 신년 대담에 대한 내용과 과연 윤석열 정권의 본질은 무엇인지, 검찰 정권의 성격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인지, 또한 여기에 보완해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윤비어 청가로 칭송해 가고 있는 한국 언론의 본질은 무엇인지 여러분 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경기도 하남에서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민주당 후보로 총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민병선 후보 모시고 정말 언론 전문가답게 한국일보, 동아일보 출신 기자로서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스픽스와 함께 정말로 괜찮은 대담 볼 수 있는 시간 함께 마련했습니다. 민병선 후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제가 영광이고요. 어저께 네. 윤석열 대통령 신년 네. 대담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갑자기 확 물어보시니까 당황스러운데 네. 너무 황당했어요. 저는 첫 황당했다. 느낌이 황당하다라는 예. 느낌이었습니다. 황당하다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주시면. 뭐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신 게 아무래도 말초적인 이슈이고 그다음에 또 제일 관심이 많으신 이슈가 그 명품백 수수 사건이었잖아요.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마음이 약해서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공적 의식이 전혀 없다. 예. 그거 마음이 약하면 뇌물 받아도 되나요? 그럼 그동안에 뇌물을 받으신 여러 분들이 마음이 약해서 뇌물을 받으신 건가요? 그리고 거절하기가 네. 박절해서 네. 대통령과 영부인이 그러니까요. 되면 오는 네. 손님들 어떻게 이렇게 내치느냐 이런 표현도 비슷한 내용인 거죠. 공인으로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제 이제 신년 대담의 목적이 예.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엉켜있는 뭉쳐있는 이런 국민들의 좀 분노 네. 이런 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진솔하게 이렇게 네. 국민들에게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알리고 또 양해를 구하고 예. 필요하면 사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예.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그 주변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본 분들도 반응을 보였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시다가 끝까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소리를 꺼놓으시고 자막만 봤대요.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화가 났다고 그러실 정도로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대담의 형식부터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역대 대통령들 보면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 국민 패널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언론이 하는 역할은 질문을 하는 역할인데 질문을 하는 역할을 봉쇄를 하고 일종의 대담 형식으로 한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볼 여지를 일단 차단을 하고 했다는 그 형식 자체도 제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고 만약에 명품백 관련해서 그러면 책임질 용이 있으십니까? 이런 객석에서의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국민과의 대화를 했으면. 그런 형식 자체를 차단해놓고 일단 시작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본인들의 해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형식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과 네. 또 KBS가 왜 이렇게밖에 질문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나누어서 네.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이어가기로 그러시죠. 하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 박절하게 대할 수 없다 네. 이런 사정을 본인이 직접 얘기한 장면 네. 잠깐 보고 이야기 그러시죠. 이어가겠습니다.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어떤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치 공작인데
막지 못해서 안타깝다. 네. 이렇게 보통 우리 이제 헤드라인을 뽑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정치 공작이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공작이면 공인으로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정치 공작에 단호하게 맞서서야죠. 그러니까 가져왔을 때 나한테 이런 거 주면 안 됩니다. 나는 공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받는 게 부당합니다라고 하면 정치 공작이 통하지 않았잖아요. 예. 정치 공작을 그대로 받아 안으시고 나서 지금 와서 그런 해명을 하시는 게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좀 더 나가면 그런데요. 이제 정치 공작이라는 것 자체도 네. 원래 많이 받았을 것 같으니까 네. 그 전에도 수백만 원의 그렇죠. 화장품을 받았으니까 예. 타인에게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실제 받는지 받지 않는지 한번 보자라고 네.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네. 전체적인 정황이나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네. 필요한 요소인데 네. 이제 이것을 정치 공작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함께 꾸며야 하는데 네. 뒤에 민주당이 있습니까? 아니면 얘기하는 대로 북한에서 네. 대남 공작 차원에서 한 것이냐 예.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것을 보면 정치 예. 공작이라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는 것이 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다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쉽다. 네. 말씀하셨지만 네. 갖다 주면 받아도 됩니까? 그러고 나서 아쉽다. 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납니까? 네. 어떻게 대통령이 영부인 자신의 배우자가 저런 불법적인 수술을 한 것에 대해서 예. 저런 표현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예. 지난번에 어떤 분이 사과하려고 하다가 어떤 분이 밀려났잖아요. 예. 그 상황과 똑같은 거죠. 본인도 사과를 안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그런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공심을 잃지 않고 공적인 마인드로 임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마땅한 처분을 법적인 처분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유감입니다 표현도 안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억울하다는 표현을 본인의 네. 지인에게 김건희 여사가 이제 보내고 이걸 예.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어찌됐든 제가 어제 저 장면을 보면서 최초의 기획은 네. KBS가 한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했을 것이고 그 기획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견이 반영됐을 텐데 어떤 목적으로 했겠느냐? 국민들에게 오해를 풀어주겠다 이런 목적보다는요.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저 방송을 만들었구나.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는데 국민들의 생각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아 완전히 실패한 신년 대담이었다. 예. 전파 낭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보다 훨씬 더 세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예.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예, 윤석열 예. 정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하든 심판을 네네. 하든 해야 되는 이제 현장 정치인으로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실제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예. 평소에 듣던 대로 굉장히 네. 이제 점잖하고 예. 젠틀하게 이렇게 이제 하시는 모습은 예. 역시 이제 민병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언론사 기자 출신이시니까요. 예. 지금 우리가 영상 하나를 잠깐 보고 나서 KBS가 왜 저런 방식으로 인터뷰를 했을까라는 부분은 얘기를 꼭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명품백이라고 우리가 다 얘기를 했는데 외국에서 온 작은 파우치라는 신조어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 질문하는 장면 잠깐 보고 예, 우리 그렇죠. KBS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그 뭐 조그만한 백이죠.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기자 출신이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모든 국민이 디올 명품백을 수수했다. 불법이다. 왜 받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공영방송 KBS에서 질문자가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만 백.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 조그만이라는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질문자 자체가 이 의미 자체를 축소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그만이라는 그거 얼마 안 해. 이거 규모 이 작은 거야라고 해서 이 사건에 가지는 의미 자체를 축소하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행태죠. 네. 언론이 하면
디올 백이라고 벌써 나와 있잖아요. 그 뭐 사진까지 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명품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명품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고가의 백이라고 네. 그러니까 고급 백이죠. 고가의 백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야죠. 최소한. 예. 거기다가 조그만이라는 형용사를 앞에 넣으면서 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질문자가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건 정말 언론의 태도로서 말도 안 되는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매우 부끄러워서 예. 오히려 저런 자리에서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좀 더 과격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런 해외의 고가의 명품백을 받아서 국민들이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직접 좀 해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라고 하면 면전에서 대통령은 약간 불편할 수는 있지만 예. 보는 국민은 야 그래도 KBS 기자가 당당하게 그렇죠. 질문하는구나.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왜 KBS는 저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KBS가 스스로 저렇게 질문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오랜 경험으로 보면 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질문하라고 네. 오히려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뭐 두 가지 다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일 수 있고 일단 저는 들어가는 화면부터 좀 봤어요. 네. 그 우리 앵커분이 들어오시잖아요. 기자분. 예, 예. 기자분이 들어오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깨를 살짝 툭 쳐요. 하대를 하는 거죠. 예. 일종의. 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대를 하는 행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징이 어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KBS 다 우리 앵커분도 알고 계시듯이 KBS를 어떻게 해놨습니까? 공영방송을 그 오래 했던 여자 앵커분도 좌천시키고 그다음에 그 박대령 불러서 단독 인터뷰한 기자도 좌천시키고 다 해놨잖아요. 이미 길들이기를 해놨죠. 그러니까 KBS를 이미 한번 눌러놓은 거죠. 눌러놨고 그다음에 그 공영방송이니까 KBS하고 하는데 알아서 잘 하시오라고 뭐 얘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네. KBS 이러려고 결국 대통령실에서 지금까지 네. 그런 작업을 했느냐라는 예투로 얘기를 했고요. 해도 너무한다. 국민을 바보로 하느냐, 쫄로 하느냐. 이게 뭐냐, 방송이냐. 아니면 이게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예. 내가 진작에 얘기했다. 네. 이거 하고 나면은 더 큰 우환을 입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발을 살 것이다. 이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저께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결국 문제를 해소하거나 오해를 푸는 게 아니고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국민들의 반발을 더 살 수 있다. 이렇게는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민주당 후보 대신 선거운동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선거운동까지 해주고 있다. 저희를 위해서 민주당 네. 후보를 위해서 화를 더 돋구고 있잖아요. 네. 국민들의 화를 돋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된 이 현실 자체가 너무나 참 그 슬프고 그 비참한 현실이지만 그 대통령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한 그 마련한 자리가 오히려 더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하는 이렇게까지 되는 이 정치 현실이 참 참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KBS에 대한 이제 뭐 일종의 이제 기자 출신으로서 든 느낌은 이랬습니다. 네. 이제 질문도 좀 동시에 드리고 싶은데 기자가 인터뷰를 대통령과 하는데 저렇게 다소곳하고 예의 바르고 예. 정중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보면 어땠을까 저게. 예. 기자는 어쨌든 언론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 소비자들, 뭐 주권자,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해 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기자 앞에서는 음. 위에 갈 수도 없지만 하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대등한 위치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야 하는데 예. 기자가 저렇게 예의 바르게 다소곳하게 용어를 조절해 가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쩔쩔매면서 하는 이제 그런 예. 인터뷰가 KBS에는 도움이 되느냐 예.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의 사례랑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KBS의 사례죠. 당시에 송현정 기자였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네.
그 출입 기자였던 송현정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인터뷰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질문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부드러웠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은 굉장히 건방졌다, 공격적이었다라고 해서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사실은 전에는 대통령한테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셨던 방송이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윤 대통령한테 작은 파우치 정도 받은 사안을 축소해서 지금 이거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네. 그 사안 자체가. 예. 같은 방송국인데.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게 기자가 어떻게 질문하느냐, 질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도 중요할 텐데 지금 어제 보여줬던 한국 언론 대표 방송, 공영방송 KBS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질문이 정말 대한민국 언론의 현재 모습이냐, 또 대한민국 기자들은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서 매우 안타까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한국일보, 동아일보 기자 출신. 기자 출신인데 언론 믿습니까? 언론 믿습니까라고 하면 일부 언론 믿습니다. 예. 선택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고. 그러면은 관점은 언론이 각기 다르게 네. 선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인 팩트, 사실에 대해서는 언론이 예.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네. 이제 국민들이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네.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하는 이 현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팩트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라는 신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문이라고 하는 뉴욕 타임스 신문의 제일 꼭대기층에는 사장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농담입니다. 네. 팩트가 있다고 하는 네. 농담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기자는 팩트에 죽고 팩트에 살아야 되는 건데 그 팩트라고 하는 것이 인간사라는 것이 팩트가 굉장히 똑 떨어지게 가릴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가릴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앵커님도 취재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팩트이다라고 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자가 해야 되는 의무는 뭐냐면 최소한 이 팩트에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팩트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것에 90%, 98%까지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 기자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 기사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노력 자체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지금 한국 언론의 그 현실은 또 한 가지 이 팩트를 접근하는 길에 또 다른 힘들이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팩트에 접근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 어떤 또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을 해서 그 팩트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기자들이 팩트로 가고 있는 길을 막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비유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은 것은 팩트이죠. 네, 저게 정치 공작이라는 것은 팩트입니까? 아니면 해설입니까? 팩트죠. 정치 공작도 팩트입니까? 정치 공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해석과 관점의 문제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았던 문제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네,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이제 단순 명쾌하게 우리가 가려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또는 천공의 국정 개입, 양평 게이트 같은 경우는 팩트도 있고 팩트가 아닌 그렇죠.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민병선 후보께서는 팩트에 끝까지 접근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네, 이제 말씀을 해준 것으로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예. 집요하게 사실은 기자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후배 기자들 항상 하는 거, 야, 그 물고 늘어져 봐라 좀 사안에 대해서 계속 파봐라라고 네. 하잖아요. 그게 팩트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너 계속 해봐라고 주문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팩트에 접근하는 노력을 누군가가 하고 있을 때 그만해. 야, 그거 우리 회사하고 관계된 일이야. 아니면 어느 세력과 관계된 일이야. 그만 취재해. 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민병선 후보를 통해서 꼭 알고 싶은 게 예. 세간에 알려져 있기로는 민 후보가 이재명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다. 예. 가까이서 오랫동안 보아왔다. 예. 특히나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예. 진실과 사실은 가장 많이 연구를 한 사람이다. 예. 라고 해서 오늘 인터뷰가 이렇게 성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우치백 그리고 명품백이 중요하지만 네. 사실 오늘은 이제 본론에서 직접 듣고 싶은 이야기는 예. 이재명 당대표가 이미 악마화되어 있고 예. 그런데 그 진실은 무엇인지 국민은 알려고 하기보다는 예. 남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 평소의 정치적 소견을 가지고 섞어서 악마도 아니다 양자택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실제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지 대장동의 예. 진실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장동의 진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떤 겁니까? 대장동의 진실은 토검 비리와 맞서 싸운 저승사자를 토검 비리의 주범으로 몬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토검 비리와 맞서 싸웠던 이재명을 토검 비리의 주범으로 몰아간 음모죠. 자, 음모다. 예, 이것이 이제 일종의 데피니션하는 정의이고 그렇습니다.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고 예,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왜 그 토건 비리 세력과 맞서 싸웠는데 네. 토건 비리 세력의 주범으로 악마화되었습니까? 그거는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을 꺾기 위해서죠. 예, 네, 이재명을 꺾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예. 우리가 당시에 나온 상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민심이 엄청나게 안 좋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사업이었고 또 하나 이제 그 어떤 비리, 거액의 돈을 받은 비리, 정치인이 거액의 돈을 받은 비리와 연루됐다. 이거는 완전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차차차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이 대장동 의혹을 처음에 경기경제신문에 제보한 제보자가 제시한 프레임은 뭐냐면 이명박의 BBK가 이재명의 그 화천대유라는 네, 그 등식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의 BBK 어떤 그 비리의 상징이잖아요. 네. 비리와 이 이명박의 BBK와 이재명의 화천대유가 등가다, 이퀄이다라고 프레임을 제시를 해요. 그거 가지고 공격해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이재명을 꺾을 수 있어라고 한 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처음 경기경제신문에 등장한 게 그 경선이 시작되고 아마 8월 말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경기경제신문이라고 경기도에 있는 작은 1인 매체입니다. 1인 매체 제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언론에서 제기를 한 게 2021년 9월 13일이었을 거예요. 9월 13일에 조선일보가 처음부터 일면에다 씁니다. 일면에 보도를 하고 오면에 전면으로 기사를 씁니다. 준비가 됐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취재가 맞춰 한 면 쓰려면은 잘 아시겠지만 준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한 면을 해서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재명을 낙선시키고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수사의 빌미가 되고 있잖아요.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그래서 대단히 좋은 사실은 그 선거 공작이라고 하면 네. 아주 안 좋은 것이지만 선거 공작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예, 이재명이 야 이명박이 숨겨놓은 재산이잖아요. BBK는 이재명의 숨겨놓은 재산은 대장동이야 라고 딱 프레임을 제시를 하는 거죠. 최초 제안자는 그렇게 해서 예. 이제 제보자죠. 제보자. 경기경제신문의 제보자가 그렇게 제보자가 밝혔다고 누군지는 대충 추정은 하시네요. 지난번에 밝혔죠. 지난번에 이낙연 그 성함을 말씀해 주시죠. 네 제보자가 나왔죠. 제보자라고 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예, 예. 저 남평우 씨가 예, 본인이 제보했다라고 했죠. 예, 예. 거기가 경제신문에 이제 제보를 본인이 했고 제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그러면서 했고 경제신문은 그것을 프레임을 이명박의 BBK를 네. 이재명의 화천대유로 화천대유다. 묶어라. 예. 그러면 선거 끝날 네. 수 있다. 요거를 제보자가 얘기를 했다라고 경기경제신문이 썼어요. 예, 네. 그러면서 방대한 자료를 자신에게 줬다.
네. 그 칼럼에 나와 있죠. 저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남평우 씨가 과연 제보자인가? 남평우 씨가 그러면 이 거대한 대장동의 이재명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대장동의 이 음모를 전부 다 꾸민 사람인가? 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네. 과연 남평우 씨가 그렇게까지 언론에 주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자료를 만들고 다 총괄을 해서 지휘를 한 것인가? 과연 이낙연 대표는 그때까지 몰랐다라고 하는데 정말 몰랐을까? 제가 이재명 경선 캠프에 있었고 상대편 캠프잖아요. 이낙연 캠프. 예. 그렇다고 하면 후보가 당시에 중책을 맡고 있었던 남평우 씨가 하고 있는 일을 전혀 몰랐다? 몰랐을 수 있을까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접근 방법이 실제적 진실보다는 예. 프레임을 짜서 그렇죠. 이것을 후보를 꺾기 위한 그렇죠. 수단으로 썼다. 예. 여기에 언론이 동참했다.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를 이재명을 하고. 제거하자. 예. 이런 방식으로 나름의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런 기획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 프레임으로 전략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언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전략을 구사하고 공작을 만들어내고 이런 데 있어서 훨씬 더 지금 국민의힘과 그 전 당들이 능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방법에서 훨씬 더 능했고 그런 그 굉장히 전통적인 전략을 또 부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진실의 기반 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고 이것을 이제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계속 밀고 최종의 목적은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까지 네. 이어지도록 하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예. 반복적으로. 예.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네. 대장동과 이재명 뭔가 관련이 있구나. 네. 잘못이 있으니까 저렇게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예.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 음. 왜 저렇게 떠들고 있느냐. 본인은 그렇죠. 적극적으로 반박해서 하지 않느냐. 예.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이 끝난 이후에 지금 2년이 넘도록 그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직접적으로 돈을 받았다든지 부정한 돈이 그게 이재명의 돈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이 나온 게 있나요? 수십 명, 수백 명의 검사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나다는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직접적인 증거를 하나도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다만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게 무슨 직권남용 이런 부분으로 그 대장동을 개발하겠다고 한 거는 성남시장 이재명의 정책적인 판단인 거죠. 네. 그래서 5,500억이 넘는 공익을 미리 확보해 놓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단 시민들을 위한 공익을 환수해 놓고 나머지는 이 개발업자들이 진행을 하는 형태의 민간 합동 개발을 한 거잖아요. 아마 이재명처럼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절대 개발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야 저거 내가 잘못했다가 저거 감옥 가고 이러면 나 정치 생명 끝나는데 근데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는 했어요. 5,500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런 공익 환수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토지 개발 사업에서. 근데도 적극적인 행정을 한 거죠. 그게 그 돈을 가지고 성남시 본도심에 있는 공원을 만들고 성남시 재정으로 쓴 거잖아요. 이거는 적극 행정인데 이런 적극적인 행정적인 그런 그 정치적인 결단에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나눠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행정을 한 분이 오히려 그 적극적 행정의 결과를 성과로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범죄가 돼서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 또는 뭔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정책 결정권자라고 하면 지자체당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찰이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접근해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장 그다음에 시군의 도시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들이 예. 선출직료.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했던 거를 다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네. 이재명 당대표의 방식대로 네. 다 털면 네. 자유로운 분이 있습니까?
아마 온 지자체장들이 전부 다 잡혀가셔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황당한 게 하나 또 있잖아요. 성남 FC 문제. 그것도 예. 이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금 우리 그 시민 축구단 전국에 많이 있잖아요. 네. 경남 FC도 있고 어디 강원도 시민 대구 구단인 것 FC도 같고, 있고요. 대구 FC도 예, 예. 있고 그분들 여기다 대기업 로고 달고 대기업 광고 유치해서 그 판넬에다가 이렇게 그 하지 않습니까? 광고도 하고 그럼 그분들 전부 다 잡혀가셔야 되겠네요. 네. 제3자 뇌물이네요. 예. 그거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성과를 위해서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면 홍준표 대구시장, 예, 대구시장도 전에 경남 지사 하실 때 경남 FC 예, 도 했죠. 경남 예. FC에 광고 받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홍준표 그 대구시장님도 잡혀가셔야 되잖아요. 왜 이재명한테만 그걸 묻나요? 그 제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예. 싶다고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일종의 예. 대변인으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네. 왜 우리 사회는, 우리 네. 검찰은, 우리 네. 언론은 이 문제를 이재명에게만 덮어씌우고 있는 예. 겁니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이재명은 이 저희 기득권이 보기에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입니다. 일단 그 기존에 이제 진보 후보들이 가진 그 약점들이 뭐냐면 아 그래 진보는 좀 그래 니들이 좀 청렴한 것도 같고 니들이 뭔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뭐 이렇게 잘하는 거는 같은데 일을 시켜보니까 잘 못해라고 하는 평가들이 좀 있었어요. 좀 무능한 것 같아. 그런 일말에 좀 그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재명은 저 사람은 진보 같은데 시켜놓으니 일도 잘하네. 성남시장 경기도 때 실적으로 증명 다 했잖아요. 얼마나 일 잘했습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지자체장 중에 계속 그 시도지사 평가에서 계속 2년 가까이 1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진보 후보 이거 굉장히 위협적인 거거든요. 그러고 할 말을 하고 거침없이 말하잖아요. 거침없이 말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 대장동 비리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비리와 많이 싸워 오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번 대선에 만약에 안 되더라도 다음 대선에 못 나오도록 하는 거 저는 지금 공작은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지난 대선 때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역량 있는 진보 네. 후보여서 네. 기득권 쪽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적이다. 예,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진보 언론은 예, 한겨레 신문은, 예, 오마이뉴스는, 네, 경향신문은 과연 그런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네, 아니다, 네, 잘못됐다. 예, 이것은 거대한 음모의 결과이기 때문에 예, 진실을 밝히자면 대장동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면 네. 아닌지 맞는지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진보 언론이 역할을 좀 해줬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만족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섭섭하다고 책에도 썼어요. 예, 예. 저의 책에 보면 제 책의 이름이 이재명의 외로운 전쟁인데 이게 이제 그 시민 언론 민들레에 사전 연재를 했어요. 그 제목은 대장동 잔혹극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의 외로운 전쟁에 보면 제가 첫 장이 우리 진보 언론에 대한 섭섭함에 대해서 제가 썼어요. 저도 한국일보, 동아일보에 다닌 기자지만 사실은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이렇게 그 다니시는 기자들에 대한 어떤 부채 의식이 있었어요. 제 생각은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동아일보 다니면서 못했던 역할을 이분들이 좀 해주고 계시구나라는 그 좀 부채 의식 같은 게 있었는데 대선을 겪으면서 좀 실망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 이런 그 이른바 진보 언론으로 분류가 됐던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박하게 굴었느냐? 저는 이재명이 낯설었던 것 같아요. 낯설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언론 전반은 이재명 네. 이제 대표 또는 후보에 대해서는 예, 역량 있는 진보에 대한 기득권의 네, 일종의 두려움이다라고 네, 했던 것이고 진보 언론은 낯설었다. 네, 표현이 조금 제가 듣기에는 예. 그런 표현, 그런 느낌 때문에 네, 이재명을 약간 낮춰 본다거나 네. 이렇게 했겠느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재명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약해 본 경험이 없어요. 국회 출입 기자들이 이재명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선 경선 후보가 되기 전까지 경기도지사일 때 제가 동아일보를 그만두고 경기도에 가서 언론 특보를 하면서 하는 역할이 중앙 언론과 당시 이재명 지사를 조금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간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재명은 대선 경선에 나올 때까지 여의도 정치의 어떤 이너서클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지사였어요. 겨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낯선 사람이었고 그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그 어젠다들, 기본소득, 그다음에 뭐 기본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이른바 진보 언론들이 조금 그거 과격한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갔다. 네,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야? 예. 좀 과격한 거 아니야? 그렇게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진보 언론들도 이른바 기득권 안에 그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기득권의 눈으로 보면 이재명은 굉장히 낯선 인물입니다. 기본주택을 얘기하고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근데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기본소득이 되게 낯선 이슈 같고 저희가 대선 경선에서 본선 캠프에 들어왔을 때 민주당 안에 들어와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이 들어왔어요. 야 기본소득 뭐 그거 해가지고 그러면 복지가 위축되는 거 아니야? 뭐 그 되도 않는 얘기 하지 마.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대선이 끝나고 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하에서 새로고침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굉장히 충실한 보고서예요. 저도 그 보고서 내용을 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서 진보, 그다음에 중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조사를 해서 대선 때 민주당이 제시했던 공약들 중에 가장 지금 실현됐으면 좋겠는 공약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기본소득이더라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뭔가 이 짜여져 있는 이 기존에 짜여져 있는 틀 이거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세상이 좀 바뀌고 내 삶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솔루션 가지고는 우리가 이런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파격적이고 좀 더 혁신적인 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순위가 기본소득이었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이제 이재명 도지사 또는 대선 후보 옆에서 이런 이제 정책들을 관리도 하시고 홍보도 예. 하고 하셨으면 그런 약간의 불편함 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걸 사전에 좀 잘 설명을 해서 야 예.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이런 것이다 예. 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네네. 하지 못했던 아쉬움은 없습니까? 아쉬움 많죠. 예. 아쉬움 많고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저의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이재명 지사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최초로 2016년 중국 다보스 포럼인가에서 이거를 제안을 해요. 기본소득이 우리나라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고 불과 지금 몇 년 안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재명은 스피커가 너무 작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스피커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사실은 차근차근 전에부터 뭔가 이렇게 좀 큰 스피커를 가진 사람이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다면 훨씬 더 좀 대선에서 큰 어젠다로서 좀 이렇게 등장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좀 국민들에게 탁 던져진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작업들을 좀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우리 유명인들이 많이 계세요. 이를테면 최재천 교수님, 그죠? 저희 그 동물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네, 최재천 교수님이라든지 뭐 빌 게이츠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본소득 하자고 난리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자본주의 다 망가진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그 빌드업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부족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아시죠? 그 과정에서 예. 혹시 기득권 구조,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서울대 연대고대 출신이 아니었어. 네. 중앙대 법대 출신이었어. 네. 쉽게 이야기하면은 A그룹 메이저리그가 아니었어. 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다 그런 스카이 출신 아니었어. 예. 야, 쟤들이 하는 말 뭐 말은 되지만 굳이 써줄 거 있겠어? 이런 일종의
계급의식, 계층의식 이런 네. 것들을 진보 언론이 가지고 있어서 예. 솔직히 좀 피해를 보셨다는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님 그 당선됐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겨우 경희대 법대 나온 사람이 뭘 알아? 예. 비슷한 프레임인 거죠. 예. 겨우 중대 법대 나온 사람이 뭘 알아? 그런 이런 것들이 프레임들이 있는 거죠. 진보 언론에도 존재한다.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여의도에서 그 저녁에 국회의원들하고 저녁 먹고 같이 이렇게 어울렸던 사람이 아닌 거죠. 예. 갑자기 어디서 경기도에서 뚝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근데 대중적인 지지를 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권 후보까지 됐잖아요. 대선 경선을 치르는 와중에도 이낙연 후보보다 월등하게 50% 단번에 그냥 결선 투표 없이 50% 넘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열성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 그래 뭐 알겠는데 좀 낯설고 뭐 야 저 별거 아니잖아. 라고 하는 좀 무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네. 여쭤보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학벌주의 깨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방과 서울 그리고 또 지방과 서울 안에서도 계층과 계급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맞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예단과 편견이 특정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왜곡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어찌됐든 이 이재명의 진실과 관련된 것은 사실은 없는 데서 프레임이 올라왔고 그 프레임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공작하고 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주고 예. 조금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네. 일종의 진보 언론들이 예. 오히려 이재명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실체보다는 그분이 갖고 있는 형식을 평가함으로써 오히려 더 손해를 본 측면이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진보 언론이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특정한 사안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많은 것을 생각해 주더라고요. 예. 또 책에도 그렇게 이제 예. 소회를 좀 밝혀셔서 네네. 정말 진보 언론도 진보 언론으로서 역할을 못 해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데 책임이 크진 않지만 없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예. 좀 더 진솔하게 이재명 당 대표가 갖고 있는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께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미 특정 진영에서는 악마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사람 왜 감옥 안 가느냐? 감옥 보내고 대통령으로 절대로 당선되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이 프레임이 이미 이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출발은 거짓과 위선과 그리고 기획과 공작으로 갔지만 지금 현재 특정 진영 뭐 절반 정도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정도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이재명 당대표를 평가하고 있는 이 현실을 종합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그 양쪽 진영 논리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가 진영 논리가 공고화되고 확증 편향이 강화되고 이런 현실 때문에 사실은 저쪽에서 보신 분들은 이재명을 악마라고 보시고 제가 선거운동을 요새 좀 그 지역민들 이렇게 만나면 어르신들 아무래도 어르신들 만나면 보수 쪽 성향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유튜브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선거 조작했다고. 지난 대선에서 선거 조작한 이게 증거 영상이야라고 보여주실 정도로 해서 제가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저 예쁘게 봐주세요 이러고 인사드리고 가요. 근데 그렇듯이 참 이게 그 양쪽으로 진영 논리로 갈라져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도 이게 참 믿지 못하는. 근데 이렇게 된 것까지 보면 말씀하셨듯이 그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어떤 책임이 언론 쪽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을 좌우하고 이랬던 것들. 그 대장동이 처음 그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보도의 양을 제가 통계를 낸 것도 있어요. 조국 장관이 보니까 1만 5천 건에 가까 한 달 사이에 전 언론이 1만 5천 건 가량을 조국 전 장관에게 융단 폭격을 해요. 똑같이 이재명도 똑같이 15,000건에 가까운 한 달 동안 15,000건에 가까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버틸 장사가 없습니다. 네. 예. 자, 제가 이제 안타깝지만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 것이 예. 자,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절반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예. 그 사실이 팩트에 전제되었던 예. 정치적 지향 때문에 그렇든 이재명으로서는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이재명은 이제 극복해 나갈 것이냐? 네. 언론 탓하고 네. 공작했던 사람 탓하고 네. 검찰 탓하고 음. 윤석열 탓하고 다 좋은데 예. 그것은 이미 일어났던 과거에 대한 예. 평가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 이재명은 미래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안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이재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이 가진 최고의 장점은 민생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에서 증명해냈고, 그래서 뭐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들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가진 정치적인 매력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치잖아요.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저 사람 일 잘해, 그리고 민생을 잘 챙겨,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저는 그 산을 넘는 거대한, 이재명 앞에 놓인 거대한 산을 넘는 제일 큰 힘은 역시 민생 이슈를 챙기는 것들. 역시 이재명이야, 일 잘해, 역시 정책통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이제 자신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라는 네.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라는 부분은 네. 결국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벗어나야 된다는 네. 절박함은 갖고 계신 거죠. 네. 대선 때 한번 볼게요. 대선 때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이 77 뭐 0점 예. 그 퍼센테이지도 안 되게 이재명 대표가 많이 얻으셨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에게는 대선 전에도 엄청난 프레임들이 씌워져 있었어요. 형님 욕설 무슨 뭐 해가지고 프레임이 엄청나게 많이 씌워져 있었어요. 이거 극복하고도 거의 윤석열 후보와 거의 비슷한 표를 얻었잖아요. 예. 국민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국민들은 이재명의 능력을 좋아합니다. 예. 이재명이 가진 어떤 그 청렴함과 능력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 맡겨놓으면 일 잘할 것 같아. 대한민국 확 좀 바꿔놓을 것 같고 잘 살게 만들어줄 것 같아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기대를 국민 절반이 하셨어요. 야, 그래, 뭐 조금 뭐 이렇게 잡음도 들리는 것 같고 뭐 가족끼리 좀 뭐 싸운 것도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분들이 이재명에게 표를 주셨어요. 저는 그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유권자들은 내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 야, 나를 좀 잘 살게 좀 해줘. 우리나라를 좀 행복하게 해줘. 야,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는데 이런 문제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라는 후보를 원하실 것 같아요.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세요. 많이 안다. 많이 아세요. 윤석열을 뽑고 나서 얼마나 많이 후회를 하세요. 저 사람이 정의와 탄압하는,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탄압했던 이런 어떤 정의의 투사, 정권에 맞선 정의의 투사였는데 알고 봤더니 허당이었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네네. 있고요. 예,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방송을 네네. 하고 주말에 계속 방송을 타는데요. 예.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예. 깡저님, 예. 최혜리님, 예. 김덕명님, 스타일 엘리님 예. 감사하고요. 뭐 하남에서 혹시 아는 분 있으면 민명선 네. 후보에게 연락도 하라고 예. 지원 좀 아이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입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인지. 예, 제가 뭐 잘 모르는 분들인데 예. 아무튼 지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 지금 네. 댓글 올려주신 거 성함만 소개를 했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민명선 후보를 통해서 이재명의 진실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접근하고 과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역량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 벗어나기 위한 앞길이 제가 보기에는 캄캄합니다. 험난하죠. 험난하고 캄캄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대표가 실제로 지금 재판 또는 사법
프레임에 갇혀서 예. 당 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아니냐라는 이제 현실적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 근데 잘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잘하고 계십니까? 네, 잘하고 계시고 민생 이슈들 챙기고 계시잖아요. 예, 지난번에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어젠다들 몇 개 제시하셨잖아요. 예. 출생 기본소득도 제시를 하셨고, 저는 오히려 그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야, 이재명이 대통령이네. 신년 연설을 보고. 온라인에 엄청나게 많이 네네. 올라와 있고 그런 말씀들 조회수도 많이 뭐 하시잖아요. 대단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 대통령 바뀌었다. 이재명이 대통령.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네라고 그만큼 이제 말씀하세요. 민생 문제를 직접 챙기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고. 국민들이 좀 체감은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재명 네. 당 대표가 네, 대통령으로서 손색이 없다. 네, 오히려 대권까지 가지 못할 거다. 네. 감옥에 갈 거다. 이런 네. 극단적 평가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네, 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다만 지지자들 사이에, 그다음에 국민들 사이에 중도에 계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 사이에 그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이재명이 옛날에 사이다였는데 약간 톡 쏘는 맛은 좀 덜해진 것 같아. 시원한 맛은 좀 덜해진 것 같아. 제가 그럴 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사이다라고 하는 게 탄산은 언제든지 맛이 빠지면 저희가 다시 재주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맛이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재명의 능력치가 변하지 않고 이재명의 국민을 위한 철학이 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과감한 행동은 때가 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의외로 즉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네. 이제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친명 또는 네. 찐명 쪽에서도 예. 야, 이재명 당대표 왜 국민들에게 저렇게 존재감이 없이 맨날 네. 당하기만 당하고 네. 그래 좀 막 맞서 싸워라 나와서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 그냥 퇴진시키자 이렇게 하면서 네. 강대강으로 충돌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왠지 모르게 개인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권과 싸우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던데 예. 좀 과한 평가입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잘 몰라서 잘 하시는 모른다. 말씀입니다. 예. 이재명 당대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예.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번 총선에서 이기고 어떻게 이슈를 만들어서 그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어떤 구도로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머릿속에 다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얼마나 전략적인 사람이냐면 바둑이 2급인가 3급인가 그래요. 네, 아마추어. 바둑 수를 이렇게 두잖아요. 네. 수를 두는 걸 굉장히 잘 하시는 양반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포석을 하나씩 두고 있는 거죠. 예. 결국 이 포석을 둬서 바둑이라는 게 한 번에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결과로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게 보면 이번에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 예. 병립형을 버리고 연동형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연합 비례정당이라기고도 하고 예. 지금 뭐 통합 비례정당이라고 하고 오늘은 또 민주당에서는 민주 진보 개혁 뭐 네. 통합정당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 예. 뭐 진보 진영 개혁이라고 해서 이게 네. 개혁 신당까지 생각하는 거냐? 네. 그 정도로 스펙트럼을 넓혀서 이준석까지 안으려고 하는 거냐? 우스개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야권 전체의 빅텐트를 만들어서 총선 돌파를 해보자고 했던 네. 부분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뭐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뭐 시끄럽게 그 논의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이재명 당대표 장점이 복잡한 사안을 굉장히 단순 명쾌하게 잘 정리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선거제 관련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계의 이제 목소리들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고문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계셨던 민주당 밖에 계셨던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어떤 게 효율적으로 이 그 범민주 진영이 승리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저는 잘 하실 거라고 잘 하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 내고 나니까 오히려 네. 반발 같은 게 없어요. 만장일치로. 지금 만장일치잖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렇게 욕을 해놨더라고요. 예, 아니 이재명 한 명이 결정한 것을 예, 당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해 주는 것은 네. 그것이야말로 이재명 사당 아니냐 이렇게 네. 욕을 해놨던데 그 부분 어떻게 뭐, 보세요?
뭐 이재명 발꿈치가 둥글다고 욕할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재명 발꿈치가 둥근 것은 지구가 네. 둥글기 때문이니까 그렇죠. 그것은 뭐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예. 어찌됐든 이제 범야권 이렇게 연대의 틀을 만들었고 네. 빅텐트를 원래 제3지대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먼저 빅텐트를 쳤어요. 예.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자 이렇게 되면 범야권 200석 돌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200석 그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오만 그 국민들에게 예. 굉장히 오만하게 들릴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200 숫자 얘기하고 우리가 뭐 몇 석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대선을 치르면서 가장 느낀 점은 뭐냐면 우리 이른바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 민주당 지지자들 뭐 범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많아야 35%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보수인 분들이 35%라고 하면 나머지 가운데 계신 분들 언제든지 나는 나의 합리적 판단으로 이것과 이것 중에 잘 보고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정치에서는 절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들 민주당 당원들끼리 하는 얘기 이런 얘기만 가지고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네. 이제 빅텐트를 만든 것은 네. 진보개혁 진영의 네, 일종의 반윤 전선 네, 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예.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총선은 엄연히 현실인지라 예, 중도층 30%를 그렇죠. 어떻게 설득시켜서 예. 나에게 찍도록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은 지금 여전히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예.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말씀은 거꾸로 가면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 국민들의 반발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 그 반사 이익으로 중도층도 열받았으니까 그렇죠. 차라리 민주당 찍자고 네, 할 수는 있지만 예. 그런 기류는 지금도 읽힙니다만 예, 민주당이 자체적인 힘으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예, 혁신적 공천이나 예. 그다음에 당의 개혁성이나 또는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 같은 거 네네. 부족하다라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오는 게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 있어요. 아직은. 근데 아직 공천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어떤 개혁 공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공천의 어떤 와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저쪽 당과 한번 비교를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민생 이슈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다 많이 좀 제시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 하남에 맞는 민생 이슈들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은 결국 네. 반윤 네, 민심을 네. 제쳐놓더라도 네. 국힘과 민주당이 그렇죠. 1대1 경쟁 구도를 만들더라도 네. 정책적인 면에서 그렇죠. 민생적인 면에서 네. 공천 과정의 혁신성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네. 충분히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결론을 네.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민생 이슈를 제기하고 우리가 훨씬 혁신적이야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있다. 네. 그런데 역시 또 하나의 벽이 있습니다. 네. 한국 언론이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줄 것이냐라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언론과 관련된 예, 부분도 예. 더욱더 네.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당내에서 이재명 네네. 대표가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스픽스에 나왔잖아요. 예. 예. 이제 국민들이 레거시 언론들을 잘 안 보세요. 저도 신문 기자 출신이지만 신문 기사 지면으로 된 기사를 본 게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잘 안 보잖아요. 그리고 저도 스픽스 열심히 보고 있고 다른 유튜브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제 눈과 귀가 유튜브에 의해서 스픽스 같은 유튜브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어요. 이른바 대한 언론들을 유튜브를 대한 언론이라고 네. 한다면 대한 언론들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예. 심지어 그 레거시 미디어의 방송의 뉴스도 다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네. 계시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을 많이 이제 좌우하고 있는 게 이제 SNS 지인들끼리 주고받는 어떤 생각들,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고받는 생각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미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축소되고 네. 이렇든 저렇든 국민들은 네네. 자신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맞습니다.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 과정의 혁신성 그리고 정책의 차별성 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예.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그렇다고 안을 낼 수 있다고 예.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대변인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변해 아닙니다. 주셔서. 제가 이제 근데 기자 출신이 정치하신다는 게 조금 이제 예. 뭐 낯설진 않지만 예. 기자 출신이 정치인으로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아, 기자 출신 국회의원들은 많은데 예.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공했다라고 그지 표현을 하는 정치인은 별로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분발해야 될 것 같다라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민명선 후보가 예. 이제 기자 출신이신데 이렇게 이제 현실 정치에 직접 뛰어들겠다고 예. 하신 이유 그리고 왜 정치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제가 기자 생활을 해보니까 기자 생활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는 참 사회를 그래도 좀 조금 건강하게 아니면 뭐 사회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세상을 조금 더 잘 살게 변화시키는 역할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기도에 가서 공무원을 해봤지 않습니까? 동아일보를 그만두고 경기도 가서 공무원을 해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일 잘한다는 그분 밑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밑에서 공무원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하셨던 행정이라든지 정책에 의해서 경기도가 너무나 따뜻해지더라고요. 훈훈해지고. 그 어려운 코로나의 와중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하니까 정말 시장 골목에 온기가 도는 모습이 제 눈으로도 보일 정도로 아 그래서 이게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아 나도 그럼 정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직접적인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당대표의 단식이었던 것 같아요. 당대표가 지난 가을에 단식을 시작하시면서 아 너무나 외로워 보였어요. 제가 좀 옆에 가서 같이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국회에 가서 이 당에서 도와주시는 이 의원들이 너무 없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고 들어가서 제가 좀 심껏 한번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보통 초심은 그렇게 예, 바르고 옳고 예, 그리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겠다 각오하고 가는데 실제 이제 다선 국회의원들 보면 예, 점점점 월급쟁이 정치인 맞습니다. 또는 국회가 직장이 되어 있는 예. 직장인 이런 느낌이 있어서 예, 마지막에 남는 거는 그냥 각자 도생처럼 내 혼자 예. 살아남는 거다 이렇게 예,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분도 많은데요. 예. 왜 이렇게 다 초심을 잃어버립니까? 글쎄요. 제가 초심을 잃어보지 않아서 그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월급쟁이 정치인 월급을 받고 그 혜택을 누리는 이거에 안주하게 되고 편안해졌겠죠. 그래서 저는 저의 그 제가 이제 퇴진과 혁신이라는 모임에도 들어가 있는데 퇴진과 혁신 그 모임에 정책 제안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에 관한 소환제를 제가 네. 제안을 했습니다. 네.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들은 잘못하면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은 왜 소환 제도를 만들면 안 되나요? 소환제 해서 평가도 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원들 지역에 계신 당원들끼리의 어떤 유기적인 결합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정치를 많이 만들려고 해요.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하남에 있는 저희 민주당 당원들의 모임을 지금도 저희 캠프에서 화요사롱이라는 거를 해요. 화요사롱에 오셔서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분들하고 토의를 했는데 너무나 많은 좋은 그 정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듯이 그분들과 함께하는 정치들 이런 정치를 하면서 계속 그 대중과 좀 호흡하는 정치, 당원들과 호흡하는 정치 이런 정치를 하면 계속해서 좀 자극을 받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아 내가 이 사람들 속에 있구나라고. 근데 여의도에 뚝 떨어져 혼자 있으면 이 안에 여의도 정치에 매몰되게
되면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좀 기득권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계속 소통하는 정치가 저의 목표입니다. 자, 경기도 하남에 이번에 출마하시죠. 여야 통틀어 보니까 총 9명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4명, 네. 민주당 쪽에서 5명 정도 나와서 경합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예. 하남은 분구가 될 가능성도 있고 예. 선거구 획정이 돼봐야 알겠지만 예. 솔직히 그 동네에서 지역구에서 민 후보 경쟁력은 좀 있습니까? 경쟁력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저의 경쟁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하남에 경선을 통과해야 되니까 예. 하남에 있는 당원과 지지자들 제가 꽤 많이 모았습니다. 이미 예. 저한테 지지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 상당히 많고요. 예. 그런 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저 친구가 하면 뭔가 좀 다를 것 같아 네. 라는 기대감이 저한테 있으세요. 네. 네.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이재명의 참모고 이재명이 했던 다른 정치들을 저한테 기대를 하시고 제가 제시하는 어떤 그 말들 다른 어떤 언론 매체에서 했던 말들 이런 말들을 유튜브를 보고 제가 거기다가 번호라든지 이런 걸 남겨놓으시면 저한테 지지한다라고 보내주세요. 예, 어쨌든 이제 당내 경선은 경선대로 열심히 이제 하셔야 네. 되는데 이제 본선은 원래 하남이라는 지역구가 예. 민주당이 원래 강세인 지역 이렇게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스윙 보터 지역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이제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국민의힘. 보수정당 지지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그 지역에서도 이제 예. 중도층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본선 통과를 하실 텐데 예. 지금 대체로 민심은 어떻습니까? 역시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열기가 심판 정서가 높죠. 높고 예.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좀 내성이 생겨서 좀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면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네. 있다. 저는 그 마음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국민의 마음 절대 돌릴 수가 없고요. 돌릴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생을 너무 못 챙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 마음 절대 못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반사 이익으로서만 저도 이길 생각은 없고요.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민생 이슈들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공약을 다음 주부터 이제 몇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약들 그리고 저 친구가 진짜 들어가서 하남을 대표해서 이제 중앙 정치 무대에서 좀 존재감 있게 뭔가 민생 이슈를 챙기는 정치인으로서 활약할 수 있을까라고 판단해 주시면 민병선을 꼭 선택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출발 지점은 하남이지만 그것이 경기 여의도를 지금 경유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어쨌든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 정치인으로 성장하실 거 아닙니까? 예. 본인이 꿈꾸는 대한민국 어떤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다시 활력을 찾는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활력이 없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회의하는 나라가 됐어요. 저출산, 높은 자살률. 얼마 전에 MBC 보도 한번 나왔죠. 그 외국인이 오셔가지고 가장 불행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어쩌다가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2차 대전 이후에 이룬 전 세계 유일한 나라. 이렇게 높은 성과를 거두고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됐을까요? 복지제도.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있구나. 내가 오늘 실직을 하더라도 국가가 나를 챙겨주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나중에 충분히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드는 나라. 이런 나라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요? 너무나 사람들이 다 불안해해요. 내가 직업을 잃을까 봐. 오늘은 또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까.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나라. 국가가 국민을 보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가장 가까운 정치 지망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은 정말로 내공이 보통이 아니구나. 초심을 잃지 않고 유권자, 국민과 함께 인생을 통째로 바칠 수 있는 정도의 결의에 차 있는 사람이다. 상대를 폄하하거나 죽이지 않고
정적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진심으로 고민하는 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기도 하남에 출마한 민병선 후보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이분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한번 뽑아주시면 어떨런지 여러분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픽스가 정치연한 직설로 오늘 만났는데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스픽스몰이라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방송 제작 비용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원과 또는 이런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스픽스를 애용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시간 인터뷰해 주신 분 저도 많이 배웠고 감사하고 제가 많이 선전하셔서 배웠습니다. 예. 선전하셔서 꼭 예. 좋은 대한민국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병선 민주당 경기 하남 예비후보와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정치연한 직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